2010년 늦은 겨울, 일본의 거대 인터넷 게시판 투 채널에 하나의 스레드가 올라왔다. 얼마 전 오랫동안 방치했던 할아버지 때 창구를 정리하고 있었어.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수북히 쌓인 박스들을 하나씩 비우고 있는데, 저 안쪽 구석에서 꽤나 묵직한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상자 뚜껑을 열자 시큼한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지. 그 안에는 온갖 고문서 뭉치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 나는 원래 이런 오래된 물건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호기심이 발동하더라고. 하나씩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대부분은 빛바랜 서로가 알아보기 힘든 한자들이 가득한 문서들이었어. 그러다 문득 다른 문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나의 눈길을 강하게 끄는 무언가를 발견했지. 그건 마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보물지도 같았어. 누렇게 바랜 양피지 같은 종이에 정교하게 그려진 해양성과 산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 특히 지도 한가운데에는 섬처럼 보이는 곳이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기이하게도 처음 보는 형태의 글자들이 알 수 없는 의미로 그려져 있었어.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마치 고대 문자 같은 생소한 글자들이었지. 하지만 지도를 펼쳐던 순간 왠지 모를 강렬한 이끌림이 느껴졌어. 지도는 너무나 오래되어 군데군데 찢어지고 헤어져 있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 질감이 예사롭지 않았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도 귀퉁이에 희미하게 찍혀있는 낙인이었어. 자세히 보니 마치 복잡한 문장이나 상징처럼 보이는 알파벳 문양이 선명했는데, 놀랍게도 O, C, V 세 글자가 겹쳐진 형태였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단체의 로고일까? 아니면 단순한 디자인일까? 할 수도 없는 문양과 생소한 글자들이 나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어.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지도를 들고 달려갔어. 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창고에서 나온 건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 이상한 글자랑이 문양은 뭐죠? 내 놀란 반응에 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잘 모를 거야. 네 할아버지는 꽤나 거창한 보물 사냥꾼이셨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필리핀에서 야마시타 골드를 찾겠다고 재산을 쏟아부으셔서 네 할머니와 어린 나는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야마시타 골드.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 제국군은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한국,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미술품, 보석, 금괴 등을 조직적으로 약탈했습니다. 이 약탈 작전은 주로 일본 왕실과 군부가 주도했으며, 일본 왕실의 한 왕자가 총책임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탈한 보물은 필리핀으로 옮겨져 숨겨졌는데, 당시 필리핀 방면군 사령관이었던 야마시타 도모유키 장군의 이름이 이 보물과 연결되면서 야마시타 골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야마시타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연합군에 의해 퇴로가 막히자 필리핀 각지에 약 175개의 터널과 지하 동굴을 파고 이 보물들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후 이 보물들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일본군 책임자들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합군에 의해 처형되면서 보물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겁니다. 야마시타 골드에 대한 전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물 탐사에 나서게 했습니다. 로겔리오 록. 필리핀의 장울세 수리공이었던 록은 1970년대 초 은퇴한 일본 군병사로부터 비밀 지도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물이 숨겨진 동굴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황금 불상, 금괴, 일본 도 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페리란드 마르코스가 이 소식을 듣고 록이 발견한 보물을 모두 강탈했습니다. 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르코스가 건자에서 쫓겨난 후에야
법적 승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스가 사망한 후인 1996년 미국 하와이 법원에서는 록스 유족에게 2,200만 달러, 한화로 약 18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록스의 유족들은 마르코스 가문의 부정축제 재산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해 배상금 잔액을 받아내지 못하고 맙니다. 야마시타 골드. 나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 분명 제2차 세계대전 폐망 후 일본이 필리핀에서 철수할 때 약탈한 막대한 군기를 숨겨두고 갔다는 전설적인 보물. 그렇다는 건 이 지도가 설마 그 야마시타 골드가 묻혀있는 보물 지도란 말인가?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어. 그럼 이거 야마시타 골드 지도예요? 진짜 금괴가 묻혀있는 거냐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놀랍도록 무표정했어.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 네 할아버지는 세계 각지의 보물을 파헤치고 다녔으니까. 물론 소득은 전혀 없었지. 아버지에게선 더 이상 지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무책임한 가장이라며 싫어하셨고 그 때문에 보물 같은 허황된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거야. 다만 할아버지가 남겨두고 떠난 수많은 자료들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지. 물론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거의 버려두다시피 한 거지만 결국 나는 직접 인터넷상에서 지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 내가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 O, C, V를 검색창에 쳐봤지. 그랬더니 글쎄 말도 안 될 정도의 정보가 쏟아져 나왔어. 특정 기업의 이름부터 사람의 이름 그리고 학술 용어까지. 솔직히 이걸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 알파벳 순서를 바꿔가면서 VOC, COV, VCO 등등 온갖 조합을 다 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지.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단서를 찾는 건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없다고 느꼈어. 결국 이런 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다시 할아버지의 고문서 더미로 돌아왔어. 지도를 처음 발견했던 상자를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했지. 지도가 들어있던 봉투의 안쪽 그리고 상자의 바닥까지. 그러자 또 하나의 문서가 내 손에 잡혔어. 그것은 찢어지고 얼룩져 있었지만 분명히 지도와 같은 종류의 양피지 재질이었어. 문서의 왼쪽에는 낡았지만 선명하게 그려진 서양배 한 척이 있었고 그 배의 돛대 끝에는 지도에서 보았던 O, C, V 세 글자가 겹쳐진 문양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 그리고 그 그림 옆에는 희미한 일본어 글귀가 적혀 있었어. 흐릿해서 읽기 힘들었지만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 오란다 상선, 나가사키 데지마해 무역차 입항.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번개라도 맞은데 쨍하게 울렸어. 오란다 상선, 데지마, 그리고 그 배의 깃발에 새겨진 문양. 그래,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 O, C, V 세 글자는 거꾸로 되어 있었을 뿐 그건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징인 VOC 로고였던 거야. 나는 그제야 지도의 정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것은 할아버지의 허황된 야마시타 골드 지도와는 또 다른 훨씬 더 오래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 끓어오르는 보물 사냥꾼의 피. 나는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문서들에 흥미를 넘어선 집착을 느끼기 시작했어. 지도가 단순히 야마시타 골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자극했지. 도이오시 로고가 박힌 이 지도가 2차 세계대전의 금괴가 아닌 훨씬 더 오래된 미지의 보물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가슴이 뛰었어. 내 피 속에도 할아버지의 보물 사냥꾼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던 걸까? 나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할아버지가 남긴 주변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 다행히 할아버지는 자신이 파헤치던 보물에 대한 기록들을 꽤나 자세히 남겨두셨더라. 물론 아버지 말대로 정리가 전혀 안 된 채 방치되어 있었지만 시간만 들이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정도였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찾던 핵심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어. 할아버지의 오래된 육필 기록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지. 1627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선이 일본에서 황금을 싣고 인도네시아 식민지로 가던 중 조선 남해 부근에서 해적선에 쫓기자
급하게 황금을 숨겨놓고 도망쳤다고 한다. 이 기록은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였지만 그만큼 강렬하게 내 뇌리에 박혔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기록하고 있었어. 그들이 황금을 숨긴 곳은 소리도라는 작은 섬의 솔팽이굴이라고 전해진다. 이 소리도라는 섬은 예전부터 해적들의 소굴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소리도 주변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어 왔다는데, 심지어 빨간 수염을 한 도깨비들이 금은보할 해식동굴과 이어지는 솔팽이굴에 내려놓고 떠났다는 식의 기묘한 형태로 전해지기도 하더라. 할아버지의 기록은 내가 알지 못했던 전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어. 특히 빨간 수염 도깨비라는 묘사가 너무나 섬뜩하게 느껴졌지. 나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소리도를 검색해봤어. 역시나 이 섬은 오래전부터 보물이 숨겨진 섬이라고 알려져 있었다는 정보가 쏟아져 나왔어. 소리도에는 동인도 회사의 황금 말고도 꽤나 많은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소리도의 전설. 소리도에 대한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온 생생한 역사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후삼국 시대의 격변 속에서 빛을 발한 박영규의 유산과 해적 장설인의 보물은 이 섬을 살아 숨쉬게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이다. 박영규는 후백제의 왕 견훤의 사위이자 견훤이 아들들에게 배신당해 금산사에 유폐되자 그를 탈출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견훤의 몰락 이후 자신의 해상 세력과 함께 고려태조 왕건에게 투항하여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전략가이다. 순천을 본거지로 삼았던 그는 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이 부의 일부인 엄청난 양의 금덩어리를 전략적 요충지였던 소리도에 숨겨두었다고 전한다. 이 보물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한 군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임진왜란 직전인 1592년경에는 장설인이라는 해적 두목과 수백 명의 보하들이 소리도에 거점을 두었다. 그는 필봉산 중턱에 청기와 망루를 짓고 지나가는 배들을 약탈하여 얻은 보물을 섬의 비밀스러운 동굴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고 한다. 장설인은 섬의 주요 지형을 활용해 해적지를 벌였으나 결국 관군에 체포되었고, 그의 해적 생활은 끝이 났으나 보물은 여전히 섬 어딘가에 남아 전설이 되었다. 소리도 주민들은 아직도 그의 집터 흔적을 설인이 큰 도둑놈 집터라고 부르며 전설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박영규의 유산과 해적 장설인의 보물은 소리도의 복잡한 해안선과 수많은 해식 동굴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맞물려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비록 역사적 진위는 불확실하나 이 이야기들은 소리도를 보물섬으로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주며 탐험가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영규가 남겨둔 보물이라든지 해적 두목의 보물 전설 등등.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모든 전설들을 꿰뚫는 다른 무언가에 주목하고 계셨어. 그건 다름 아닌 1627년, 즉 동인도 회사 황금 전설과 같은 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조선에 표착한 서양인 얀 야너스 웰테브레에 대한 기록이었어. 할아버지는 그의 행적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 그는 홀란디아호의 선원으로 일하다가 우베늘크르크 호로바코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 제주도 인근에서 난파되었다고 해. 당시 그는 분명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선원이었으며 그의 조선 이름은 박영리였다. 얀 야너스 벨테브레, 박연. 벨테브레는 1595년 네덜란드 북부의 작은 마을 레이프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그는 동시대 많은 네덜란드인들처럼 동방부역으로 번성하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이 되었다. 그의 꿈은 아마도 무역선을 타고 동방의 여러 나라를 오가며
부를 쌓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1627년 7월에 뒤바뀌었다. 동인도 회사 소속 무역선 우베르 키르크호의 선원으로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그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다. 배는 난파되었고 30여 명의 선원 중 벨테브레를 포함한 단 3명만이 살아남아 조선 땅에 표착했다. 제주도에 표착한 벨테브레 일행은 서울로 압송되었다. 당시 조선은 서양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외국인이 외부 세계의 조선의 사정을 날리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결국 벨테브레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조선식으로 박씨를 받고 이름 얀을 본떠 연이라는 이름을 얻어 박연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는 조선의 국방을 담당하는 훈련 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에 탈달된 군사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서양식 화포와 주충의 사용법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조선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했다. 그는 조선 여성과 결혼해 2 아들을 두며 조선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았다. 그의 정확한 사망 시기나 이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이 기록을 읽는 순간 다시 한번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 1627년 동인도 회사 선박, 그리고 그가 표착한 시점이 동인도 회사 상선이 서리도에 황금을 숨겼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해였어. 과연 우연일까? 할아버지의 기록은 박연에 대한 깊은 고찰로 이뤄졌어. 나는 박연이 분명 소리도에 황금을 숨겨두고 떠난 빨간 수염 도깨비 전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박연은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자신이 이 나라에서 영원히 떠날 수 없음을 직감한 것 같다. 상황 판단이 빨랐던 건지 아니면 조선 조정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소리도의 황금을 되찾아 떠나려는 기회를 엿본 건지 확실히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도망치기보다는 조선에서 정착하는 길을 선택하게 됐지. 그는 조선에서 아내는 물론 자식까지 보게 되었는데 그가 과연 이 삶에 만족했는지는 확실치 않아. 하지만 그가 고향을 평생 그리워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할아버지의 기록은 박연의 조선에서의 삶과 내면을 추측하며 이어졌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나왔지. 그 이유는 26년 후 그가 또 다른 네덜란드 상선 피오류인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표류인의 이름은 바로 핸드릭 하멜이었다. 핸드릭 하멜, 1630년, 1692년. 그는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소속의 선원이자 서기로 13년 28일간 조선에 영유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인물이다. 그가 남긴 하멜 표류기는 조선을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그의 삶만큼이나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하멜은 1630년 네덜란드 고린험에서 태어나 1650년 동인도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상선 스페르베로의 서기로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1653년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폭풍을 만나 난파되었다. 64명의 선원 중 36명만이 살아남아 제주도에 표착했고 하멜 일행은 제주도에서 10개월간 억류되었다가 1654년 5월 한양으로 압송되어 효종 임금을 알려냈다. 그들은 훈련도감에 배치되어 서양식 화포 제작과 사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고 이곳에서 26년 전 조선에 표착했던 네덜란드인 박연을 만났다. 박연은 하멜 일행의 동역을 맡으며 그들의 조선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1656년 이들은 청나라 사신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 7년간 힘든 생활을 했다. 1663년에는 강진의 흉년을 피해 여수로 옮겨져 노역에 종사했다.
여수에서 3년여를 지낸 하멜 일행은 마침내 탈출을 결심하고 1666년 9월 4일 밤 하멜을 포함한 8명의 동료들은 야함을 틈타 작은 배를 타고 여수를 탈출했다. 이틀 만에 일본의 규슈 히라도 섬에 도착했고 네덜란드 상관이 있는 나가사키로 이동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일본에서 1년을 머문 후 1668년 10월에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동인도 회사에 밀린 임금을 청구하며 조선에서의 기록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것이 바로 하멜 표류기로 출간되어 유럽의 조선을 알리는 최초의 기록이 되었다. 하멜은 이후의 삶에 대해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으며 1692년에 62세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이야기는 비록 개인의 고난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서양의 역사를 교류해서 종용한 이정표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기록을 다시 이어가 보자. 나는 이때 박연이 하멜에게 소리도에 숨겨둔 황금의 해식동물 지도를 넘겨주었을 거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멜은 죽기를 작정하고 수도 없이 조선 탈출을 감행하는데 소리도가 있는 여수 주변의 섬들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렀다고 해. 할아버지는 심지어 하멜 표류기 원문까지 인용하고 있었어. 하멜 일행이 여수에서 탈출을 준비하던 시기 1663년 여수 이동 후 1666년 탈출까지 우리는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해 먹을 것을 구하느라 인근의 섬들을 다니면서 조수와 풍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탈출을 위한 자료가 되었다. 물때도 연구해서 탈출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물색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어. 하멜 표류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게 단순히 탈출 위한 준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인근 섬들을 다니며 조수를 살핀 건 소리도 해식 동굴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아마도 박연은 눈물을 흘리며 하멜에게 절대로 자신처럼 조선의 백성으로 살지 말라고 말해주면서 이 지도를 건네며 소리도의 황금을 가지고 탈출하라고 말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기록은 하멜의 이야기로 계속되었어. 이후 하멜은 조선을 탈출해 일본으로 가게 되고 무사히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지. 하지만 그는 이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만약 그가 황금을 찾았다면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동인도 회사에 13년 2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필요 따위는 없었을 거고 하멜 표류기라는 긴 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었을 거야. 하멜은 재산을 확보했다면 굳이 다시 위험한 바닷길을 헤맬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결정적으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후의 행방이 아주 묘연해. 몇몇 기록에 그가 다시 인도로 향했다는 게 고작이지. 아마도 하멜은 그때 수고하지 못한 황금을 되찾으러 조선으로 향한 것이 아니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는 분명 나가사키에서 황금을 찾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 보물지도는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하멜의 손을 거쳐 누군가의 손에 넘겨져 보관되다 결국 우리 할아버지의 창고에까지 흘러들어온 것일 테지. 하멜의 마지막 기록은 나가사키 데지마의 에딘가 상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할아버지 기록을 읽은 나는 생각했어. 결국 소리도의 보물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전설의 뒤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17세기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손에 들린 이 오래된 지도와 할아버지의 기록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어. 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지도를 손에 넣게 된 것인지 궁금했지. 할아버지의 기록에는 이 지도를 오구라 다케로스케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았다고 쓰여 있었어. 왠지 모르게 이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어. 어디선가 이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단 말이야. 나는 그 길로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봤지. 그랬더니 역시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야. 오구라 다케노스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사업가로 성공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이를 이용해 수많은 한국 문화재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인물이다. 그의 컬렉션은 한국 문화재 수탈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그는 1910년대 초 조선을 건너와 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였고, 특히 조선 총독부의 비호 아래 남선 합동전기회사의 사장을 지내며 재계 거물이 되었다. 오구라는 이렇게 축적한 재력으로 1920년대부터 문화재 수집에 나섰는데, 주로 도굴꾼들과 직접 거래하거나 총독부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문화재를 사들이는 등 약탈에 가까운 방식으로 유물을 모았다. 그가 조선에서 수집한 유물의 수는 1,100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구라가 일본으로 반출한 문화재들은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 컬렉션은 조선 배원수의 투구와 갑주를 비롯한 국보급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탈의 상징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컬렉션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반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와 그의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순환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단면이자,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바로 그 오구라 타케노스케가 할아버지에게 이 보물 지도를 주었던 거였어. 나는 충격과 동시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수많은 조선의 문화재를 수집했던 그가 하멜의 손을 거쳐 일본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VOC 보물 지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내 할아버지에게 넘겼다는 것, 이 모든 연결고리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 아마도 할아버지는 오구라의 지시를 받고 보물 탐사에 나선 것 같아. 할아버지의 방대한 기록들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오구라라는 거대한 인물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과연 할아버지는 이 보물을 찾아 오구라에게 넘겼던 것일까? 이후의 일은 나도 알지 못해. 할아버지의 기록은 여기서 끊겨 있었거든. 나는 낡은 양피지 시도를 다시 꺼내들었어. 383년 전 네덜란드 선원들이 숨겨두고 간 황금, 조선에 남겨진 박연의 눈물, 그리고 고향을 향해 떠난 하멜의 헛된 꿈, 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도. 과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숨겨놓은 보물은 아직도 그곳에 잠자고 있는 걸까? 이제 그 답을 찾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